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6강이 되겠고요. 교재는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흔하지 않은 물건인데요. 제목이 전소유자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있고 전소유자가 있는데 전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소유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소유자 앞으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곤란합니다. 이때 전소유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죠. 전 소유자가 매매하면서 제가 가압류된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말소 해지를 해지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26강이 되겠습니다. 제26강. 교재는 165쪽이 되겠고요. 제목은 전소유자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배당이 종결된 겁니다. 여러분 배당이 종결되면 어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보존계로 이관된다고 했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상당히 8년 전 사건입니다. 2006 타경 2583입니다. 흔하지 않는 물건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번호 5개, 매각기일은 2007년 2월 6일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402번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지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사건 접수는 2006년 1월 23일,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입니다.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기일 입찰. 토지 면적은 14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220.2제곱미터.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소유자 홍종민, 채무자 홍종민, 채권자는 박예란입니다. 감정가는 4억 4,078만 4천원이고요. 최저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 2,568만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증금은 10%니까 2,257만원이 되겠고요. 자,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실까요?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4차에 거기 나왔죠? 64.4%, 64.04%인데 2억 8,23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때 응찰자만 12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51%까지 떨어지니까 응찰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4차인데요. 3차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64%가. 그렇죠? 51%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응찰자가 많이 오는데 1등이 얼마 썼나 한번 보시죠. 4차 금액을 썼어요. 3차 금액이 2억 8,210만 2천원인데 거기다가 얼마를 더 썼습니까? 3,028만 2,300원이니까 19만 8천원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4차 금액 51%짜리를 64%에 더 썼어요. 04%를. 그렇죠? 19만 8천원을 더 써가지고 3차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3차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들어가면 단독 입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떨어지게 되면 최저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응찰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1등 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2007년 2월 6일 날 매각인데요.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는 3월 9일 날 했고요. 배당기일은 4월 17일 날 배당을 해서 모든 것이 배당이 종결된 겁니다. 이 시간에 이 포인트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나왔다는 것. 물건에 나온 것일까요? 감정원은 유진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06년 2월 13일인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그 가격 시점, 감정평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서 과대평가했는가, 과소평가했는가, 현 시세를 반영했는가, 앞으로 제가 입찰했을 때 가격과 그 당시 가격은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시세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아파트는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거래가가 조회가 가능하지요. 지금 10월인데요. 7월달 1사분기, 2사분기는 4월 6, 3, 4분기 7, 8, 9 이렇게 3, 4분기의 근자에 한 달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내용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투명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식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업종이 포화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포화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무장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남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되질 않습니다. 자, 목록과 지번. 정릉동 16-402번지. 토지 이용을 계획을 보니까 도시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주거적인데 제2종 일반 주거적입니다. 하하,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2006년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 토지를 과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주택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6억 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서울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인데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그리고 동부 센츄리빌 이런 것들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또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자경농지, 농사짓는 전답과수원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이런 거 잡종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토지가 있는데 토지 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같은 거요. 이런 땅들은 공시가격이 5억 원이 초과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상가 건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지만 그 상가 건물에 밑에 있는 그 부속 토지가 공시가격이 8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상가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상가 건물의 토지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80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에는 벽돌, 슬래브 1층 1가구, 방이 3개가 있고요. 건물 2층에도 방 3개가 있고요. 건물 3층에도 각각 방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가구라고 그랬죠? 원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 슬래브, 물탱크, 옥상에 물탱크가 있고요. 여러분 이런 물탱크 같은 것들은 매가 포함되는 거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부속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속물. 부착물이요? 보일러. 또 뭐 이런 거 뛸 수 있으니까 부속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착물보다는. 그러나 이제 부합물. 부합물은 이런 여러분이 뭐 주택에다가 말이죠. 이런 벽지를 했다던가 또는 뭐 타일유, 화장실에 타일유를 갈았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부합물이 되겠고요. 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뭐 에어컨 같은 것도 부속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싱크대 같은 것들도 부속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사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부합물이 아닙니다. 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속물이라고 하는 건 독립된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하고요.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착된 것을 부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황위치. 기름시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인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등 혼재하고 있고요. 부정형 토지로서 남측으로 세로가의 도로가 인접해 있다. 단독주택입니다. 1층, 2층의 발코니 부분에 알루미늄 사시가 있으나 감정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 가격이 감안한 평가했다. 자,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01년 10월 11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06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정하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입자,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배당 요구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거기 박성기가요. 주거용 건물 지하 방 2칸에 보증금 2천만원에 전입일자 2001년 6월 8일, 확정일자 2003년 4월 29일, 배당 요구는 종기일은 2006년 5월 8일인데 2006년 2월 15일 날 배당 요구를 했고요. 박승호 보증금 5천에 월세 30만원이 되겠고요. 확정일자 받았고요. 장옥경 보증금 2천에 월 30만원, 전입일자 2003년 4월 29일, 확정일자 2004년 7월 9일. 왜 이렇게 그렇게 확정일자를 늦게 받습니까? 여러분 전입신고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배당 요구는 없었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했죠, 당연히. 3월 15일 날 했고요. 없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등기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선 임차인 분석을 볼까요? 임차인은 3명입니다. 임차보증금은 4,500만원, 월세 합계는 60만원. 조사회 소유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군요. 장옥경인데요. 지금 장옥경과 심영복은 부부관계가 되겠습니다.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장옥경이가 세입자죠. 그리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나 낙찰가가 낮아 미배당, 보증금 발생 시는 자녀보증금 매순위 인수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건물 등기부를 보실까요? 순위
등기 목적, 접수일자, 권리자, 청구금액 나와 있고요. 1번 공유자 지분 이전 1997년 4월 22일 날 김순철 씨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11일 날 박예란 씨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제일로 빠른 것이 2001년 10월 11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또 3번 박상희 씨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6년 1월 18일 날 홍종민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등기 원인은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그래서 박예란이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사건이죠. 지금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나요? 1997년 몇 월? 4월에 김순철이가 샀어요. 소유자는 김순철. 그런데 김순철이의 물건이 지금 등기는 김순철이 앞으로 돼 있죠. 여러분,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나요? 안 되지요. 예, 등기만 되어 있지 제3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소유자. 그런데 이 김순철이 것을 언제 2001년 10월 11일 날 가압류가 됐습니다. 누가? 박예란이가 이 김순철이 앞으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004년도에 2004년 8월 2일 날 가압류를 또 했습니다. 김순철이 앞으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누가? 박상희 씨가. 이때 박예란이가 가압류된 금액이 2억이고요. 2억이고 이게 3,500입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2006년 1월 18일 날 2006년 1월 18일 날 홍정민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결과적으로 김순철이 앞으로 되어 있던 물건이 김순철이 앞으로 가압류됐고 가압류됐어요. 그런데 김순철이 앞으로 소유권이 된 것이 홍종민이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다고. 등기 원인은 뭐였느냐?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홍종민이었겠죠. 근데 홍종민이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김순철이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더니 김순철이가 빚을 져가지고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순철이가 홍종민이 앞으로 소유권 넘겼죠. 등기 원인은 뭐야? 명의신탁 해지로. 그런데 이때 박예란이가 뭐 했어요? 언제? 2006년 1월 17일 날 2006년 1월 27일 날 요 가압류 박예란이가 뭐 했어요?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바로 전 소유자 앞으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홍종민이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이 김순철이는 원래는 홍종민이었는데 홍종민이 김순철이 앞으로 아마 명의신탁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라니까요. 명의신탁 해지. 그래서 전 소유자인 김순철의 가압류권자가 박예란이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홍종민이는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요,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이거
전 소유자 앞으로 가압류가 되는데 이거 가압류를 말소시켜주겠다. 말소하겠다. 말소. 등기원인은 해제를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사가라. 해가지고 여러분 대금을 주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전 소유자가 가압류된 것이 말소가 안 되면 전 소유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후순위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재산행위를 할 때요. 여러분 민법에서는 재산행위에 대해서는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잖아요. 그러한 민법에 나오는 재산행위에 대해서 물권법과 채권법의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재산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절대로 재산을 당하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동산 경매, 실전 경매 꼭 안 하신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재산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죠. 김순철이 앞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박예란이가 가압류했고요. 또 김순철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압류. 이때 압류, 일반 개인 채권자들이라는 건 뭐지요? 가압류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 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부 갑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압류, 압류를 말소하게 되면 등기원인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 그리고 박상희가 가압류했고요. 홍종민이 앞으로 역시 토지도 소유권이 이전돼가지고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박예란이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네요. 이 물건은 토지 건물로서 일괄 매각 물건이 되겠는데요. 등기부를 분석해 보니까 매각으로 전부 소멸되며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내용이 뭐다? 전 소유자 가압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매시장에 간혹 나옵니다. 전 소유자 가압류. 그러니 지금 이거는 등기 원인이 김순철이 앞으로 등기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로 홍종민이 앞으로 지금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실명지지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야지 제3자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등기했다면 명의신탁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학년 2반이죠.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사가지고 명의신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외형상으로는 을이지요. 만약에 을이 나쁜맘 먹고 팔아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재산을 아니면 야 을아 소유권 다시 넘겨라 하니까 을이 이건 내 건데 당신한테 왜 넘깁니까? 이런다면 갑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기 물건을 취득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전 소유자 가압류. 아시겠죠? 전 소유자
앞으로 전 소유자가 등기가 돼 있는데 그 전 소유자 앞으로 가압류를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전 소유자 앞으로 가압류권자가 강제격리를 신청하게 되면 이 소유자는 소유권이 말소된다는 거, 소유권을 박탈당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물건에는 몇 명이 응찰했느냐? 12명이 응찰했고요. 역시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매수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 경매는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네. 만약에 3차에 64%에 단독으로 입찰된다면, 그런데 이제 51%까지 떨어지니까 응찰자가 12명이 왔는데 여기서 1등하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그 최저가 금액에 그 금액으로 거기다 조금 더 뭐 1, 2만 원 더 써가지고 뭐 1, 20만 원 더 써가지고 단독으로 입찰을 받는 것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만약에 응찰자가 이렇게 10명, 20명 있는 데서 1등하기란 힘들거든요. 시간적인 거,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낭비를 없애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짚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낙찰이 돼서 여러분들의 수입을 창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근저당권 질권, 여러분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죠? 자, 여러분 물권법에는 물건법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법이잖아요. 그 물권법에는 물권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죠. 8가지가 있죠. 점유권.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지금 부동산 경매 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점유권이죠. 친구한테 빌려왔다. 이것도 점유권입니다. 도서관에서 남이 갖고 있던 책을 세벼가지고 도둑을 해서 가지고 있다. 이것도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점유권. 물건에는 점유권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그 물건 소유권은 사용, 수입,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용가치가 있는 뭐가 있죠? 용익물권. 사용가치가 있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 것은 소유권이 되겠고요. 사용가치만 있는 것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은 유치권, 질권, 담보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이러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뭐라고 합니까? 담보물권이라고 하죠. 이러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제한적이다 해가지고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근저당권부 질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